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항고조 유방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던 한나라가 무너지고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분열기, 혼란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202년에 항고조 유방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한무제 때 최고의 전성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한나라에서는 환관들의 횡포와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고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외척이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 한이라는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외척이었던 왕망이 새로 세웠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신이라는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 신나라 연표를 보면 알겠지만 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자, 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시킨다든지 노비의 매매를 금지시킨다든지 자,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고 결국 신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느냐? 바로 광무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무제가 다시 세운 나라가 무엇이냐? 한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니 쌤, 분명히 한이라는 나라는 무너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무제가 세웠던 나라도 한인데 자,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신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었던 한을 전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신나라 뒤에 있었던 한을 우리가 후한이라고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한과 후한을 굳이 나누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크게 묶어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무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땠느냐? 후한 말기로 가면 갈수록 어린 황제들이 잇따라 즉위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관과 외척들의 어떤 횡포로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지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한나라 시기에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계층이 누구였느냐?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호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탈한 결과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 농민 반란이었던 황건적의 난으로 자,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볼까요? 황건적의 난으로 기원 후 220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 후한의 멸망을 가져왔던 황건적의 난은 왜 황건적의 난이냐? 농민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킬 당시에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르고 농민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으로 불리우고 있고 이 난으로 결국에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칠판을 보면서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선생님이 칠판에도 그렸다시피 위진남북조 시대는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굳이 이 왕조의 변천을 외울 필요는 1도 없습니다. 그냥 위진남북조 시대는 그냥 굉장히 복잡했구나, 혼란했구나, 분열기였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 자, 여기로 한번 와볼까요? 후한이 조금 전에 황건적의 난으로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었죠. 후한이 무너진 이후에 중국은 또다시 위촉오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역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삼국지라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죠. 바로 조조, 유비, 손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삼국시대가 전개가 되었고 이 삼국시대를 다시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 진나라부터는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북 지방에 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진나라는 사마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진시황의 그 진나라가 아니라는 거. 자, 진나라가 세워졌지만 사마염이라는 사람의 계속된 실정과 파랑의 난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진나라는 굉장히 어수선한 정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정세가 이어지자 그 틈을 타서 만리장성 그 바깥쪽에 있었던 이 북쪽에 있었던 5개, 북방의 5개의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흉노라든지 선비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족, 갈족, 강족이라고 하는 5개의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만리장성을 넘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북지방이 건국이 되어 있었던 진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진나라를 건국했던 귀족들의 일부가 다급하게 어디로 내려오게 되느냐? 여러분, 이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창장강이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왔던 강의 이름으로는 양쯔강이 되는데요. 이 진나라를 세웠던 귀족들의 일부가 다급하게 이 창장강 일대로 내려와 건강이라고 하는 지역을 도읍으로 정하고 다시 급박하게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남지방과 강의 남쪽이다라고 해서 강남지방이 됩니다. 강남지방에 건국이 되었고 이 동진 다음에는 역시 왕조 교체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동진 다음에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면서 남쪽 지방, 강남 지방에서는 왕조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여러 왕조가 교체가 되고 있을 때 북쪽 지방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 진을 무너뜨리고 북방의 5개 유목민족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5개의 유목민족이 무려 몇 개의 나라를 세우게 되느냐? 16개의 나라를 세우게 되니 우리는 그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5호 16국, 그러니까 16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세워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라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5호 16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분열을 누가 통일을 하게 되냐면 5개의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었던 선비족이 바로 통일을 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 나라 이름이 북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북이도 나중에는 동이와 서위, 북제, 북조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는 이 시기를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여기 보이죠? 진, 그 다음에 이 동제, 송제, 양진 여기를 우리가 남쪽에 있었던 왕조다라고 해서 남조라고 일컫고요. 자, 5호 16국부터 여기 있는 북제, 북주까지는 북쪽에 있었던 왕조다라고 해서 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이 분열을 끝낸 나라가 바로 어디냐? 바로 수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여러 왕조의 변천을 기억할 필요는 1도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춘추 전국시대처럼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사상적으로는 큰 발전이 있었던 시대가 역시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몇 가지를 같이 정리해 볼까요? 일단 북조에 있었던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북이에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효문제. 자, 이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정책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한화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토지제도. 균전제는 토지제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화 정책과 균전제가 각각 어떤 내용이냐? 친구들, 한화 정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선비족이었었던 이 북이, 그러니까 북이를 세웠던 선비족이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냐면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족이라고 부르죠. 한족. 그러니까 선비족은 한족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족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한화 정책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왜 선비족은 한족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한족보다도 더 한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비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냐면 얘네들은 이제 북방에서 말을 타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막상 이제 만리장성 안쪽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화북 지방에 이제 터를 잡고 살다 보니 이 한족의 어떤 문화가 자신들보다 훨씬 우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한족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이걸 우리는 한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화 정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선비족들아, 니네는 앞으로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는 금지시키고, 한족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한족의 언어를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금지시켰고 결혼도 이제 한족과 적극 장려합니다.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적극 장려했으며 심지어 수도까지 옮깁니다. 바로 원래 북위의 수도가 저 북쪽에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평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느냐? 뤄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길 정도로 효문제는 한족보다 더 한족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죠. 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버리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국 사람처럼 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한족의 문화가 우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하겠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면서까지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의 겉모습은 선비족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나는 한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결국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북제, 북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효문제의 한화 정책 꼭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는 효문제가 실시했던 토지 제도가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있는데 북위에서 왜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게 되었느냐? 여러분, 북위를 세운 민족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비족이라고 얘기했었죠. 선비족은 원래 뭐 하면서 살았던 아이들?
북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아이들, 농경과는 전혀 1도 관계가 없던 아이들이 자, 화북지방에 내려와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사람들에게 땅을 고르게 나누어 주면서 정착 생활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문제의 한화 정책과 균전제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별이 몇 개? 별이 5개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많은 친구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얼마 전에 선생님의 이제 정말 사랑하는 제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윤진이라고 하는 친구와 가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꼭 영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윤진아! 가은아! 이 영상 잘 보고 있니? 전국의 윤진이, 전국의 가은이. 자, 영상 잘 보고 있지? 자, 친구들의 앞날을 선생님이 응원해. 화이팅!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 2번째는 뭐냐?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남쪽 지방,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강남지방, 선생님이 아까 지도에서 설명했죠. 강남지방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디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느냐? 바로 강남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자, 강남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송나라 때 가게 되면은 오히려 남쪽 지방의 경제력이 북쪽 지방을 이제 뛰어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남쪽 지방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3번째,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꼭 기억해야 될 3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는 과연 인재를, 관리를 어떻게 선발했냐라는 거죠. 자, 위나라 때 처음 시행이 되어 선생님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선발 제도, 관리 선발 방식이라고 해볼까요?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구품 중정 제도였습니다. 친구들, 관리를 선발한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일할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냐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려면 일단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걸 우리는 과거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제도가 처음 시행이 된 건 언제였냐면 바로 수나라의 문제 때에 가서 처음 실시가 되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시험제도가 아니라 추천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구품중정제도는 추천제였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추천하느냐? 자, 쉽게 말하면 중정관이라고 하는 중앙의 관리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중정관이 각 지방으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지방의 인재들을 어떤 사람이 과연 재능이 있고 덕망이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재를 추천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몇 등급으로 등급을 매기냐면 쉽게 말하면 9등급으로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품중정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품중정제도라고 하는 게 과연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지방의 인재들, 정말 똑똑하고 덕망이 있는 인재들을 추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정관을 이제 여러분이 오늘날에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중정관이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이 되어서 어느 학교에 이제 쉽게 말하면 S대학교에 갈 만한 인재가 누가 있을까 학교에 이제 파견이 됩니다. 저 지방에 있는 이제 학교에 이제 파견이 되는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학생이 정말 S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흑임자쌤이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내려온다더라, 자신들을 평가한다더라 라는 이제 소식을 접하고 흑임자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흑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 커피도 좋아하고 막 소고기도 좋아하고 막 돼지갈비도 좋아한다더라 라는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제 흑임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정말 소고기를 물리도록 먹인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돈도 찔러주고, 그러면 이제 흑임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뇌물도 받고 그랬으니까 이 A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별로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한 5등급짜리 학생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받은 뇌물도 있고 하니까 몇 등급으로 올려주게 된다? 3등급으로 이제 올려서 추천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정부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시 비리라는 거죠. 이런 비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제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중정관이라고 하는 중앙의 관리가 지방에 내려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추천할 때 당시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지방 호족 세력이었죠. 자, 그럼 호족들이 자신의 자제들을 관리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호족들이 이 중정관을 이제 뇌물로 매수를 한다든지 엄청난 이게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구품 중정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누가 대거 중앙의 관리로 추천이 되더라? 별로 재능도 없고 덕망도 없었지만 호족의 자제들, 중정관에게 잘 보였던 호족의 자제들이 중앙의 관리로 대거 추천이 되면서 이 호족 집안에서 고위 관리가 계속해서 배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바로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에 뭐로 발전해 간다? 문벌귀족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게 결국에는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관리 선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권을 계속해서 세습해 가는 사람을 우리가 귀족이라고 하고요. 문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 집안에서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고위 관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되게 좋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집안 좋네, 가문이 좋네, 문벌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문벌, 지방의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관리 선발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에는 뭐로 발전해 가더라? 문벌 귀족으로 발전해 가더라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와 사회의 특징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